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게 된 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의 끝이 다가올 때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정말 쌀쌀한 초겨울의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사각사각 밟히는 오렌지빛의 낙엽들부터 밤낮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까지 자연도 겨울을 위해 올해의 마지막 변신을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밤이 한껏 깊어지고 호박이 노랗게 익는 계절이 오면 기다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신비하고 환상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할로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할로윈을 맞아서 동심으로 돌아가 오싹하고 비밀스러운 세계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유의 환상적인 미장센을 자랑하는 팀버튼 감독의 유령 신부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잔혹한 이야기 코렐라인까지 이번 팟캐스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두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하실 패널분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녹음에 패널로 참여하게 된 아차라고 합니다. 와우. 와. 안녕하세요. 저는 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로윈 근처에 생일이 있어서 이 시기를 참 좋아하는 지안입니다. 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할로윈 매치업 코렐라인 대 유령 신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할로윈 매치업 코렐라인 대 유령 신부 1장에서는 영화 내부 속으로 들어가 등장인물의 이야기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번 방송 주제가 할로윈 매치업인 만큼 패널분들에게 할로윈과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다들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할로윈 일화가 있나요? 저부터 말하자면 네. 사실 저는 뭐 외국에 살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크게 인상 깊었던 건 없지만 제가 영어 학원을 다녔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영어 학원이 되게 몇 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는 학원이었어서 할로윈 시기가 오면 거기를 다 이렇게 할로윈으로 꾸며두고 저희끼리 호박 그 통을 갖고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선생님한테 선물을 받고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재밌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선생님 분들이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저희도 그 지아님처럼 호박 바구니에다가 그 트릭 올 트릿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할로윈 파티를 하거나 기념일처럼 챙긴 적이 거의 없어서 생각나는 일화는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롯데월드를 갔었는데 그때가 할로윈 시즌이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저녁에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약간 좀비 코스튬을 입고 막 그러는 게 저는 그냥 좀 기억에 남는 할로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좀비 시즌에 롯데월드를 가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그때 그 석촌호수 쪽에 있는 뒷문에 있으면은 그 좀비분들 퇴근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분장을 한 채로 퇴근을 하시나요? 그 분장 위에 까만 가운을 입고 이렇게 뛰어가세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네. 다들 할로윈과 관련된 다양한 추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할로윈과 관련된 두 영화에 대해서도 패널분들과 재밌는 의견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부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방송 할로윈 매치업 1부 1장에서는 영화 유령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차님, 팀버튼 감독의 영화 유령 신부의 줄거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화 속 주인공 빅터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지만 신분이 좋지 않은 탓에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 몰락 귀족인 빅토리아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사된 결혼이지만 처음 만난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게 결혼식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는 결혼 서약을 제대로 외울 수 없었던 빅터가 성당 밖으로 나와 혼자 결혼 연습을 합니다. 결혼 서약도 제대로 외우고 바닥에 빠져나온 나뭇가지에 반지까지 끼워주며 리허설을 완벽하게 해내죠. 그런데 이 나뭇가지의 정체는 에밀리라는 여성의 유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혼을 받은 에밀리는 빅터를 지하세계로 데려가고 영화는 그런 빅터가 지하세계에서 탈출하는 고군분투와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그리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유령신부 어떻게 보셨나요? 또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무엇인가요? 저부터 말하자면 네. 저는 영화 극 초반에 빅터가 빅토리아의 집에 가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그런 관련된 소재들이 나오는 걸 애초에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아, 노래 좋다. 이거 나 모르는 노래인데 무슨 음악이지? 막 무슨 클래식이지? 이랬는데 뒤에 찾아보니까 이 영화를 위해서 새로 작곡하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쩐지 영화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저도 이거 들으면서 이 방송 OST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넣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가 유령 신부를 좀 한 2번, 3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오. 어린 시절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절절하고 슬픈 느낌이 좀 강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제가 최근에 다시 영화를 봤는데 그 빅터의 어정쩡한 태도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또 성인이 되고 나서 영화를 다시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인상 깊게 본 장면은 그 에밀리 눈에서 이렇게 구더기 친구? 맞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하는 장면이 전 좀 너무 재밌게 봤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저는 지하 세계에서 저승이라고 하나요? 저승에서 빅터랑 에밀리가 같이 피아노 치는 장면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뭔가 이제 두 사람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빅터의 마음을 여는 느낌?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 약간 그게 전환점이 되는 느낌이긴 했죠. 네. 그렇죠.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유령 신부의 첫 등장 장면이에요. 그 아무래도 되게 강렬하잖아요. 맞죠. 그 에밀리의 손가락을 나뭇가지로 표현한 게 너무 신박한 연출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유령 신부의 그 첫 등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영화 유령 신부는 빅터와 빅토리아의 정략 결혼이 성사되며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영화 초반에 등장한 빅터와 빅토리아의 부모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 먼저 말씀드리면 네. 뭔가 그 시대적 맥락도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빅터와 빅토리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뭔가 서구 중세 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 시대에는 뭔가 자본 혹은 물질 만능주의 같은 느낌? 물질 만능주의적 사랑과 자본에 의한 정략 결혼도 있었고 하지만 또 그 속에서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캐릭터들을 좀 그려내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아무리 그런 시대여도 아무리 저런 정략 결혼이 당연하다 해도 좀 너무하다. 그 빅터랑 빅토리아가 좀 서로를 마음에 들어해서 정말 다행이지. 그죠. 네, 나중에 나올 얘기까지 얘기해보자면 바키스랑 결국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 빅토리아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웠어요. 맞아요. 그거를 하루 만에 결정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정략 결혼을 하는 거 있어서도 약간 별로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더 좀 놀랐던 게 그 아들 딸이 너무 순한 거예요. 맞아요. 보통 저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거는 뭐 정략 결혼을 시켜 그러면 뭐 자식들이 어떤 불만을 표하거나 네. 반항을 하거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빅터랑 빅토리아가 둘 다 되게 착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반항을 안 하고 그래 하면서 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정략 결혼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 했지만 빅터가 지하 세계에 끌려 들어가며 영화는 빅터와 두 여자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보면서 빅토리아와 에밀리 둘 중 누구를 더 응원하셨나요? 그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저 먼저 얘기하면 저는 빅토리아를 응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에밀리는 결혼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아무리 정략 맞아요. 결혼이었어도. 그렇죠. 그리고 슬픈 말이지만 그녀는 죽은 자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산자와의 결혼을 꿈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녀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물론 그녀의 죽음이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그 억울함을 빅터와의 결혼으로 풀 수 있다는 것도 이상했고 또 그런 에밀리의 욕심으로 상처를 받고 죽음보다 더한 지옥 속에서도 살게 될지 모르는 그 빅토리아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저는 빅토리아를 응원했습니다. 오. 저도 근데 빅토리아거든요. 네네네.
아니 이게 저는 약간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죽은 사람이랑 결혼을 어떻게 해 이러면서 맞아요. 이러면서 봤던 것도 맞아요. 있고 그 그리고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여가지고 맞아요. 이뤄질 수 결혼 없다. 서약이. 서약에 음. 그런 말 있잖아요. 산자는 살아야지 이런 말. 아, 예, 그래서 맞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서 빅터와 빅토리아가 처음부터 서로한테 뭐 끌리지 않았다면 모를까. 둘이 애초에 서로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빅토리아를 응원했던 것 같아요. 이거 에밀리 한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맞아요. 저도 빅토리아. 빅토리아예요. 그쵸. 다들 비슷하게 음, 보셨나 네. 보네요. 빅토리아 입장에서 너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빅터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결혼하자고 한 네. 건데 네. 그것도 일단 마음이 찢어지고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도 좀 맞아요. 그니까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빅토리아를 응원한 이유가 보통 이런 캐릭터들은 되게 수동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빅토리아는 은근 되게 당차더라고요. 아, 맞아요. 음. 그래서 막 빅터가 에밀리한테 잡혀가니까 사실 가만히 어떡하지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막 이불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 탈출해서 목사한테 가고 그리고 억지로 바키스랑 결혼하게 됐지만 보면은 절대 기가 안 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당당한 모습에 더 응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꼬리 질문으로 지하 세계에서 탈출하지 못한 빅터와 에밀리가 함께 피아노를 치는 장면은 마치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듯한 느낌을 준 인상 깊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빅터와 에밀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먼저 말하자면 네. 저는 에밀리는 빅터를 사랑했을 것 같고 빅터는 에밀리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다. 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에밀리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그 한으로 계속 그 지하 세계에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빅터든 아니든 다 사랑했. 빅터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다. 자신과 결혼해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했을 것 같아서 빅터를 사랑했을 것 같고 실제로 마지막에 결국에는 빅터와 빅토리아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에밀리는 빅터를 사랑한 것 같은데 빅터는 빅터가 에밀리를 사랑했다고 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그런 뭔가 전개나 개연성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빅터가 그냥 에밀리 이게 두 여자가 오히려 되게 좀 당찬 성격으로 그려지고 네. 빅터가 좀 유약한 성격으로 맞아요. 나왔다 생각해서 빅터는 그냥 좀 끌려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빅터가 생긴 것도 좀 연약하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날아갈 맞아. 것같이. 저도 그 에밀리가 원래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대상들에 비하면 빅터가 훨씬 좀 준수하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사실 그러고 그 지하 세계에선 다들 해골이거나 막 반으로 갈라지거나 막 약간 좀 썩어 있거나 네. 그런데 그 멀끔한 모습의 빅터를 보면 사실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에밀리도 빅터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지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을 풀기 위해 약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가졌던 것 같고 빅터도 에밀리를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수능 그리고 뭔가 서로에 대한 동정들이 좀 녹아들어서 사랑처럼 보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럼 둘 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파인가요? 네. 아. 사랑하지 않았다. 네. 베키님은요? 저도 그 아차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데 네. 하지만 에밀리는 사랑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사빠도 사랑이거든요. 금사빠도 사랑이다. 약간 명언이네요. 금사빠도 명언이다. 사랑이다. 결국 결혼을 못해서 죽었는데 누가 나한테 고백을 했다? 그러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제 사랑으로 보냐 안 보냐의 그쵸. 차이인 것 네. 같네요. 저도 근데 똑같아요. 에밀리는 사랑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에밀리는 일단 그 직전에 결혼 실패해서 되게 큰 배신감을 얻었잖아요. 맞아요. 그 상처가 큰데 그 상처를 약간 어루만져주는 빅터에게 마음이 끌렸을 것 같고 거기서 에밀리는 빅터한테 좀 반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빅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애초에 지금 결혼을 할 준비가 된 남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빅터는 멘탈이 너무 약하고 완전 유리 멘탈이라
그 빅토리아가 바키스랑 결혼하게 됐다 하니까 바로 자기는 그럼 죽어서 에밀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맞아요. 빅터는 그냥 지금 멘탈이 약해서 결혼을 할 남자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꼭 빅터 같은 남자가 여자들 약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맞아요. 아닌가요? 저 약간 보면서 네. 그 생각을 한 게 외모도 약간 지켜주고 싶은 외모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예술적인 그러니까 피아노도 잘 치고 이런 게 약간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 약간 좋아할 것 같은데 생각했습니다. 저는 뭔가 에밀리한테 동정심을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빅터와 빅토리아는 정말 서로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는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사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략 결혼이었고 서로 그 빅토리아 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피아노를 치면서. 그때 뭔가 이 정도 사람이면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좀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맞는 것 같은데. 완전 동의해요. 저도요. 네, 저는 뭔가 사랑까지는 모르겠지만 끌림은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둘 다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하라 했을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큰 기대감이 없었을 것 같은데 피아노 치면서 만난 이후로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약간 하고 결혼 생활 좀 기대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 1분도 안 되지 않나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니고 끌림이다. 그렇게 짧은 하루도 안 만난 관계를 사랑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그쵸. 맞아요. 근데 호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영화가 절정으로 치닫으며 빅터는 에밀리와 결혼하기 위해 독약을 마시고 지하세계에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빅터는 왜 지하세계에 남겠다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빅터였다면 이승과 저승 중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터는 멘탈이 약해요. 맞아요. 그래서 빅터는 사실 이전까지는 뭔가 이승으로 돌아가면 빅토리아와 결혼을 한다라는 미래가 있었는데 빅토리아가 이제 바키스랑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승으로 돌아가도 강압적인 부모님밖에 날 반겨주지 않겠구나 하고 이제 지하 세계에서는 다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즐기죠. 네, 막 이미 죽은 거 되게 즐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더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 저승에서 그리고 에밀리라는 여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후 세계를 선택하게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저도 똑같은데 딱 아까 레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이거구나 했던 게 저는 계속 빅터는 왜 지하 세계에 남는다고 하는 거야 이랬는데 네. 빅토리아랑 바키스랑 결혼한다는 거에서 그냥 자포자기를 해버렸구나. 그게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감독이 의도한 것 같은 게 저승세계를 오히려 더 활기차고 맞아요. 색감도 맞아요. 저승세계가 훨씬 화려하고요. 현실은 색감이 진짜 계속 그냥 칙칙하게만 그냥 회색.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빅터의 상황이었다면 나도 저승을 선택했을 수도 있지 진짜요? 않을까? 왜냐면 그 세계관이니까. 나의 입장이 아니고 그 세계 속의 그 빅터였다면 진짜요? 현실에 재밌는 것도 없고 뭐 미련도 없고 근데 저승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어 보이고 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약간 이해는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무조건 이승이에요. 진짜 왜요? 네. 사후 세계는 결국 언젠가 가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승을 좀 누리다 네. 가겠다. 굳이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별로 안 재밌는 이승이어도 누리고 가고 싶은가요? 지옥과 같은 이승이냐 천국과 같은 저승이냐인데 그럼 빨리 사후 세계에 가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요? 내 삶이 다한 때까지는. 저도 근데 비슷한데 저는 약간 빅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본 게 막 소심하고 유리 멘탈이고 그런데 책임감이 좀 강한 인물이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뭔가 에밀리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내가 좀 책임져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죽은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서 저승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레나님이랑 똑같은 게 만약에 제가 빅터였다면
욕심이지만 좀 이승에서도 좀 즐기다. 이승에서도 그쵸. 한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좀 즐기다. 저승으로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왜냐면 한 번 가면 다시 못 돌아오거든요. 맞아요. 그쵸. 오. 저도 이승인데 저승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이 너무 전 징그럽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 거미들도 있고 아. 아까 말씀하신 그 눈에서 튀어나오는 친구들. 네. 맞아요. 저는 제일 징그러웠던 게 반으로 아, 갈라지는 맞아요. 사람. 그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는 보고. 아이디어가 완전 대단한데 이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는데 그니까. 또 그 사람은 이런 표현 좀 그럴 수 있는데 장기들이 좀 맞아요. 생생하고 내장이 깨끗했어요. 다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있는 유령들은 다 뼈밖에 없거나 그니까요. 막 목이 잘려서 이렇게 다니거나 그런데 깔끔했어요. 뭐지? 보존이 잘 됐나? 그쵸? 약간 그런 느낌들 강하게 신참 받아서 유령인 거 아니었을까요? 좋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럼 이제 영화의 엔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독약을 마시고 자결한 바키스부터 결국 자신의 결혼식에서 빅터를 빅토리아에게 보내준 에밀리까지 정말 휘몰아치는 엔딩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에밀리의 선택이나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에밀리가 빅토리아를 보잖아요. 그 네. 기둥에 이렇게 네. 가려진. 근데 그때 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죽은 사람이고 만약 빅터가 독약을 마신다면 또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죽는 거잖아요. 네. 물론 결혼을 하지만. 그쵸. 또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봤던 여성으로서 약혼자가 죽고 나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에밀리는 너무 잘 알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그 여성을 조금 더 안타깝게 여겨서 빅토리아에게 보내준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사실은 그의 결정이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고 빅토리아에게 보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저는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하는 게 옳다는 걸 알지만 하기 어려운 선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에밀리는 그 선택을 그래도 꿋꿋이 해 나갔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에밀리가 정말 착하고 상냥한 캐릭터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게 뭐 저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에밀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엔 너무 슬픈 거잖아요. 또다시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근데 그거를 결국 해냈다는 점에서 에밀리의 선택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진짜 이 결말이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에밀리와 빅터가 지하 세계로 가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정말 과연 행복할까 싶은 거예요. 아무리 빅터가 하겠다고 한 거여도 내가 에밀리라면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고 지하 세계로 와서 같이 산다 이러면 너무 죄책감 들고 맞아요. 슬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빅토리아를 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바로 결혼을 포기하는 결정이 너무 멋있고 자유롭게 나비가 되어서 이제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게 뭔가 모든 상처를 지우고 진짜 이제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결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이 좋았던 게 저는 그냥 이미 죽었으니까 뭐 더 죽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빅터를 보내주고 남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 에밀리의 모습, 그 네. 유령 신부의 네네. 모습으로. 근데 그러면 좀 너무 에밀리가 많이 안타깝게 그쵸. 느껴지는 맞아요. 결말이었을 것 같은데 결국엔 나비로 날아간 게 오히려 좀 마음이 편안해졌다? 맞아요. 오히려 에밀리를 좀 풀어줬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에밀리가 나비로 변할 때 제일 처음 장면에 나비가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맨 처음. 빅터가 약간 네. 요 뭐지 유리병 같은데 약간 가둬서 그 나비를 네. 관찰하잖아요. 네네. 또 그 장면에서 또 연결이 되나? 그러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생각도 했고 거기에 등장하는 그런 유령들은 엄청난 한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에밀리는 하늘 푸른 느낌으로 나비가 되었지만 그러네요. 그들은 즐기지만 유령인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아직 미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복수가 있거나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럴 수 왜냐하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다들 현실 세계로 올라왔을 때 거기서 다들 막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람 맞아요. 그 사람들과 만나고 막 회포를 풀고 이러니까 뭔가 한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나 보다.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하늘 풀어서 나비가 된 거면 결혼하면 나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 푼 게 바키스가 일단 죽었고, 네. 바키스도 죽었지. 바키스가 죽었고 자신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복수는 이뤘고 그러면서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맞아. 자가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길 바랬던 게 아닐까요? 그 하늘 푸는 키워드가 결혼이 아니었다는 걸 그런 아는 거죠. 거지. 이렇게 영화 유령신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흡입력 있는 줄거리와 팀버튼 특유의 감성이 돋보였던 영화인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팀버튼 감독의 유령신부를 뒤로하고 이 장에서는 헨리 셀릭 감독의 영화 코렐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키님, 영화 코렐라인은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나요? 영화는 주인공 코렐라인이 부모님을 따라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며 시작됩니다. 이사를 간 동네는 온통 어둡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호기심 많은 소녀 코렐라인은 집과 마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중 코렐라인은 집안에서 벽지로 덮인 아주 작은 문을 발견하고 우연한 계기를 통해 문 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집과 똑 닮은 그 공간에서 단추눈을 가진 상냥한 다른 엄마와 아빠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갑자기 단추눈의 부모님이 자신의 눈마저 단추로 바꿔버리려고 하고 코렐라인은 그곳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영화는 그렇게 흘러가며 코렐라인이 문 뒤 세상에서 만난 유령들의 진짜 눈을 찾아다니는 여정과 부모님을 되찾고 마녀의 세상을 파괴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코렐라인은 어린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기로도 유명한 영화죠. 혹시 여러분들도 어릴 적 봤던 코렐라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코렐라인을 모든 분들이 다 어릴 적에 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었거든요. 그때 이게 약간 특이한 게 학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 수학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약간 흥미를 가지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렐라인 어느 장면 보여주고 멈춰서 관련된 수학 문제를 풀고 다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재미있는 수업으로 봤었는데 근데도 그때 당시에 반 애들 다 같이 봤는데도 약간 무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섭네 이러면서 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다시 봐도 무섭더라고요. 좀 기괴해요. 좀. 너무 기괴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트라우마는 따로 아닌 거네요? 네, 트라우마는 아니에요. 근데 혼자 봤으면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은데 다행히 다 같이 봐서 괜찮았다. 수학 문제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런 거였어요. 뭐 그 케이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거 나올 때 이거 몇 조각을 뭐 어떻게 해서 더하기 빼기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엮어서 문제를 내셨었어요.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여서 안 좋은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 음식에 등장하는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코렐라인 그 단추는 엄마 집에 갔을 때 음식들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맞아요. 소스를 담은 기차 폭포 이렇게 푸푸로 막 내려오고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한 장면 빼고는 다 약간 그니까요. 무섭지 않나요? 저는 뭔가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고 뭔가 되게 그냥 유쾌하고 재밌고 특이하다? 그냥 그 정도로 좀 기억이 남았었어요. 저는 맨 처음 장면에 그 인형 손질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맞아요. 뭔가 진짜 기괴하면서도 근데 그 바느질 되게 예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쾌감이 또 동시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고 그 인형 손질하는 장면이 뭔가 좋았다?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처럼 마음 편해지는 너무 마음이 거죠. 편해진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영화는 코렐라인이 작고 수상한 문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데요. 호기심 강한 소녀는 작은 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문 뒤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도 이렇게 수상한 문이 있었다면 코렐라인처럼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것 같나요? 저는 문을 열어는 볼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여기 좀 수상해 보인다?
그럼 좀 신고를 할 것 같아요. 사진을 찍거나 이거 나만 볼 수 없다. 이거 내 말을 믿어야 된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일단 그 앞에서 좀 대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강아지를 3마리 키우거든요. 네. 큰 강아지를. 네. 일단 그 앞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약간 좀 기다려보는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저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네. 왜냐하면 그 코렐라인의 집과 코렐라인의 상황이라고 봤을 때 뭔가 처음에 열었을 때는 문이 벽으로 막혀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열어보는 건 누구나 한번 열어볼 만한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벽이네. 아 재미없어 하고 닫았잖아요. 네. 근데 코렐라인이 그 문을 열게 된 이유가 쥐들이 네. 이렇게 자신의 흥미를 끌어서 그 뒤로 쏙 돌아가서 그냥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야지 하고 연 게 아니라 그 쥐를 보려고 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만약에 나의 흥미를 끄는 어떤 게 문 뒤로 들어갔으면 그냥 얼떨결에 그 문을 다시 열어봤을 것 같은데 거기에 아까는 못 봤던 새로운 통로가 있으면 당연히 한번 들어가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겁이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뭔지 모를 때 오는 공포가 훨씬 크다 생각해서 맞아요. 열어볼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낮에는 벽이었는데 밤에는 통로잖아요. 그니까. 이거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된 느낌. 네, 저는 언제나 그 판타지 세계에서의 초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 역시. 막 나니아 연대기 네, 목장 문 그럼요. 열면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기대하시는 무서운 공간일 거란 생각을 아예 못 하고 그냥 우와 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 똑같은 풍경 펼쳐졌을 때 처음에 엄청 실망하시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 뭐야 이러면서. 단추는 엄마를 봐도 근데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이제 뭔가 잘못됐다. 잘못 들어왔다. 저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쥐가 일단 막 먹이를 들고 가잖아요 밤에. 네. 저였으면 쥐덫을 놓고 맞아요. 기다리지 않을까. 저도 저 생각을 했어요. 집에 쥐가 있는데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 쥐를 맞아요. 따라가요. 그 사실 그 앞에 이렇게 쥐를 죽이기 위한 장치를 보통 할 텐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약간 동심이 없나 싶기도 한데 이야기 시작을 끝내버리는 쥐덫을 놓는다. 저도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저는 쥐를 너무 무서워해서 제가 만약 자고 일어났는데 쥐를 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엄마 아빠를 부르고 엄마 아빠 이 집에 쥐가 나와 하면서 방 그 침대 밑으로 안 내려왔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이사 가자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쥐가 아니라 내가 흥미를 갖는 다른 거였으면 모르겠지만 쥐면 애초에 쥐를 따라가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렇게 들어간 문 뒤의 세상은 단추 눈을 가진 마녀의 세상이었는데요. 이후 코렐라인은 마녀에게 눈을 빼앗긴 유령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마녀의 꾀에 넘어가 단추 눈을 달게 되었지만 눈을 되찾으면 자유로워진다고 말하죠. 이렇게 마녀가 집착하는 영화 속 눈과 단추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마녀 그 단추 눈을 단 엄마 아빠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환상 뭐 진실을 가려주는 가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통일감? 우리 이제 똑같아졌어. 그런 거죠. 약간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빠의 성을 따르거나 가족끼리 좀 이어지는 무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가 똑같아지려면 너도 눈을 바꿔야 돼. 그래야 내 자식이야. 내 가족이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의 가족이라는 집단에 편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좀 작용해봤지 않을까? 그것도 맞는 것 네. 같아요. 저는 단추가 환상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딱 원하는 거를 볼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세상은 사실 그 환상만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살면서 뭐 타협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단추는 그런 현실을 가려주는 환상이고 그런 의미에서 눈은 현실 감각을 뜻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뭐 눈을 가린다는 표현을 이제 진실을 숨긴다, 진실을 가린다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눈이라는 것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거가 이게 진짜 세상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저는 그 단추를 달면은 실제 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마녀가 운영하는 세계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만 살아야 돼. 아. 살짝 그래서 눈을 찾아야 된다라는 오. 게 그렇네. 생긴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현실로 돌아갈 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렐라인은 다른 영화보다도 숨겨진 디테일이 많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인상 깊었던 디테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그 코렐라인이 다른 세계, 그 단춘눈의 세계로 가서 처음에 엄청 성대한 그 식탁에 앉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케이크를 봤는데 웰컴 홈이라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홈자의 O가 일반적인 O가 아니라 거짓말을 암시할 때 쓰는 오. 그 더블 루프 O로 써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감독이 이런 걸 넣었구나. 정말 환영하지만 이게 네 집이 아니다라는 그런 감독이 숨은 이스터에그를 넣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 저는 마지막에 그 단추는 엄마를 물리쳤다? 뭐 어쨌든 네. 엄마가 사라지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정원을 가꾸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정원의 모습이 단추는 엄마의 얼굴이었다라는 그 디테일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우물 안의 색깔? 우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 안의 색깔과 단추는 엄마의 집으로 가기 위한 그 통로의 색깔이 나중에는 똑같아지는 순간이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디테일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세계라고 하나요? 그 다른 세계 속에서의 YB 맞죠? 네. 그 YB가 왜 말을 못하는지 아시나요? 그 그냥 엄마가 폭로할까봐 그런 거 꼬맨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코렐라인이 현실 세계에서는 너 너무 시끄러워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마녀는 이 코렐라인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입을 그래서 입을 꼬매버린 거죠. 헐. YB를 조용히 하는 게 코렐라인이 원하는 거니까. 우와.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걸 알게 되고 코렐라인이 좋다 이러면서 맞아요, 말이 맞아요. 없는 와이비네 좋다 막 이래가지고 우와. 네.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신기했습니다. 너무한데요? 약간 저 그거 보고 코렐라인 사페적 모먼트 그러니까 좋다? 말을 사페가 아니야? 못하는데 이제 못됐다. 그쵸? 나빴다. 저는 제가 찾아낸 건 아니고 그냥 찾아보다가 본 내용인데 그 코렐라인이 거울 속에 한번 갇히잖아요. 그때 YB가 꺼내주는데 그때 YB가 무슨 닭 모양의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 그 맞아요. 가면이 사실 가면이 아니라 그 단추는 엄마가 쓰던 오븐용 장갑이래요. 오. 그래서 뭔가 뭐지? 소름 돋았어요. 영화는 코렐라인이 마녀를 물리치고 문 뒤에 기묘한 세상에서 탈출하며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코렐라인이 환상을 탈출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녀를 물리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마녀가 죽지 않았다. 저도 똑같은 응. 생각이에요. 어쨌든 영화에서 전하는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환상은 늘 저희 곁에 있잖아요. 네. 저희가 늘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듯이 마녀가 늘 우리 곁에 있다. 그러니까 마녀를 환상으로 약간 대비시켜 보니까 꼭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있고 언젠간 또 이 환상에 집어 먹힐 때는 그 마녀를 발견하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그래서 죽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마녀를 무찌르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정원을 꾸미는 거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정원의 모습이 마녀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무찌른 해피엔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이 코렐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열쇠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했는데 코렐라인이 되게 무의식 중에 그 열쇠를 단추는 엄마의 그 가위손 같은 거를 이렇게 맞아. 버물로 던질 때 열쇠로 묶어서 던져버리거든요. 어. 그럼 열쇠를 갖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또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열쇠를 일부러 버리려고 그 우물에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열쇠를 갖고 있으면 누군가 다시 그 문을 열 수 있으니까 애초에 아무도 다시는 열쇠를 가질 수 없게 의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해석도 있을 수 근데 있겠다 싶네요. 그 손이랑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찝찝하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도 근데 약간
좀 찝찝했던 게 뭔가 단춘 눈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현실 세계의 사람들과 똑같다고 느껴졌는데 결말에서 그게 왜 마녀의 얼굴이지? 이게 맞아요. 계속 궁금한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코렐라인 얼굴인지 마녀의 얼굴인지 한번 대조를 해봤거든요. 네. 가상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정원이 나와요, 한번. 맞아요. 근데 봤더니 두 개가 다른 게 그 세계에서는 코렐라인의 모습으로 맞아요. 나와서 그쵸. 여기가 되게 얼굴이 동그랗게 나오는데 네. 마지막 그 캡처에서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움푹 파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마녀로 의도를 한 거잖아. 그래서 무슨 의도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네. 아까 아차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똑같은데 이제 환상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마녀는 애들의 불만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어떤 사람이든 불만족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일단 현실 세계로 나오긴 했지만 무찌른 건 아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나마 할 수 있는 해석으로는. 그쵸. 약간 결핍을 가진 사람들은 늘 결핍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화 코렐라인이 주인공 코렐라인의 모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뭔가 앞에서 한 얘기랑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누구나 좀 환상들을 원하잖아요. 네. 그런 환상 속에 어떻게 보면 코렐라인은 잠깐 속아서 단추는 엄마를 계속 원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 이제 사실 그 환상은 진짜 환상일 뿐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코렐라인의 목숨을 원하는 마녀였던 거니까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말자? 약간 이런 내용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교훈이라고 하면 약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었던 건 그 호기심을 함부로 가져서 실천하지 말자.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코렐라인처럼. 그래서 그런 걸 가지지 말자. 그다음 저도 비슷한데 그냥 완벽한 것은 없다. 그게 인간이든 상황이든 분위기든 내가 원하는 그 완벽한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선 나도 이뤄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걸 코렐라인에서는 눈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하잖아요. 단춘 눈을 한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재미있고 맛있는 음식도 잘해주고 그래서 뭔가 완벽한 것은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대가로 눈을 원하는 거군요. 저도 거의 비슷한 게 아까 레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말이랑도 일맥상통한다고 봤던 게 막 부모님이 어렸을 때 애들 키울 때 뭐 너한테 다 잘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는 거니까 뭐 의심해라 이러는 거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네. 그런 교훈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너무 완벽하고 모든 게 코렐라인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맞아요. 제작되어 있지만 그걸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코렐라인이 만약에 현실에 있는 부모님이 코렐라인에게 엄청 다정하고 코렐라인과 시간을 많이 보내줬으면 과연 코렐라인이 그렇게까지 그 다른 세계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현혹이 쉽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지연님이랑 똑같은데 애들이 결핍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한 거잖아요. 마녀한테 끌려가고. 그쵸. 그래서 애들한테 좀 잘해주자. 그게 그쵸. 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다 필요하다라는 그쵸. 말처럼 사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맞아요. 교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코렐라인의 전반적인 스토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코렐라인을 다시 보니 다른 인물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고 어린 시절과는 또 다른 새로운 감상을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봤던 코렐라인은 단순히 무서운 마녀에 초점을 두고 봤던 것 같은데 영화를 다시 보니 어린 코렐라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잠시 후 시작될 2부에서는 코렐라인과 유령신부,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요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두 영화를 본격적으로 비교해보는 매치업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로 들어가기 전에 유령신부 OST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At least those of you who still got an ear, I'll tell you a story and make a skeleton cry of our own jubiliciously lovely corpse bride. You might try high and you might try pray, but we all end up the remains of the day. 할로윈 매치업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코렐라인과 유령 신부의 줄거리 그리고 캐릭터의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2부에서는 1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영화의 외부적인 요소와 함께 두 영화를 비교하고 본격적인 매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할로윈 매치업을 시작하며 빠질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코렐라인과 유령 신부 두 영화 중 어느 영화가 더 무서우셨나요? 저는 코렐라인도 재밌게 봤던 사람이었지만 굳이 더 무서운 것을 꼽으라 그러면 코렐라인이 더 무서웠다? 왜냐면 영화의 분위기나 스토리 그게 너무 좀 잔인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코렐라인은 산 사람을 죽이기 위한 스토리를 그리는 것 같고 유령 신부는 죽은 사람을 약간 뭔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재밌고 유쾌하고 밝고 신나는 분위기로 풀어낸 것 같아서 맞아. 코렐라인이 좀 더 무서웠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무조건 코렐라인인데 둘 다 이번에 다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유령 신부는 앞에 초반부만 살짝 기괴하고 약간 어둡다고 느껴졌지 뒤로 갈수록 오히려 그 귀신들의 세계나 이런 게 너무 흥겨워서 맞아요. 그냥 무섭다고 느껴지지조차 않았는데 코렐라인은 내용이 너무 기괴하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그냥 시각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막 고어틱하진 않은데 그 기괴함이 너무 영화 내내 전반적으로 지속돼서 훨씬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유령 신부 캐릭터들은 오히려 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저승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승 사람들한테 막 해코지 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너무 무섭다고 느껴지진 않았고 코렐라인은 오히려 제 최선을 다해서 기괴한 느낌? 맞아요. 그 서커스가 특히 저는 맞아요. 너무 무섭더라고. 그 지퍼 내리고 막 사람 나오잖아요. 저 원래 인어공주를 좀 좋아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좀 못 보게 됐습니다. 약간 동심 파괴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근데 유령 신부의 비주얼이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에밀리의 비주얼? 네, 에밀리도 그렇고 근데 전체적으로 캐릭터들이 그 동공이 되게 작아가지고 그 홍채가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맞죠. 그래서 무슨 그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그 동공이 너무 작은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연출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코렐라인이 좀 비교 불가 무서운 것 같아요. 내용이 약간 맞아요. 코렐라인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 잔인해요. 음. 코렐라인에는 단추눈을 한 마녀 벨담, 유령 신부에는 여주인공들을 이용하는 바키스 등 두 영화에는 각각 빌런 캐릭터가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빌런이 이 중 가장 나쁜 최종 빌런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바키스가 더 못된 빌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코렐라인의 마녀는 뭔가 엄청 나쁜 사람이긴 한데 우리가 그 마녀에 공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녀의 목적이라던가 네. 그런 거가 현실적으로는 공감이 되게 어렵고 그리고 뭔가 코렐라인에서의 마녀의 쓰임새는 이 주인공들의 어떤 영웅 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그냥 빌런이라고 부여된 느낌이라면 유령 신부의 바키스는 현실에서도 너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키스의 심리가 뭔지 알 수 있을 법한 맞아요. 인물이라서 더 뭔가 비열하고 악한 맞아요. 인물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바키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른 건 그 코렐라인에 등장하는 마녀는 그 마녀의 눈도 단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도 단추거든요. 네. 자기도 그런 걸 감내했다. 네. 그렇지만 바키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가장 못된 건 한 번 범죄를 저질렀으면서 또 재범인 거거든요. 이거 했던 잘못을 맞아요. 또 한다는 건 진짜 못된 빌런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단추는 마녀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오. 왜냐면 사람 눈에 단추를 단다니
너무 맞아요. 끔찍하고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저는 그쵸. 그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고 이렇게 딱 줬는데 단추랑 바늘 있는 거 보고서도 진짜 너무 징그럽다,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와 이거는 웬만해선 생각하기 힘든 잔인함이다 싶어서 진짜 싸패. 네. 그걸 무슨 선물이라고 그니까요. 주고 있어. 저는 둘 다 이제 각 영화의 빌런이라서 좀 동등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 바퀴스는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녀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마녀가 좀 더 나쁘지 않나. 근데 무엇보다 최고의 빌런은 이 각 부모님이 진짜 빌런인 것 같아요. 특히 신박한데요? 코렐라인의 부모님은 와, 그 애들한테 실제 현실 세계에서 먹이는 음식이 맞아요. 그거 되게 별로였어요. 실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고 완전 마이너스. 네, 너무 진짜. 학대 수준이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뭐 좀 힘들더라고요 보고. 두 영화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매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패널분들은 가장 좋았던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그 이유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 유령 신부의 막옷을 참 좋아합니다. 그 구더기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징그러우니까 애벌레로 순화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너무 통통 튀고 말이 많고 좀 짜증나지만 네. 그래도 뭔가 참 정이 많이 가는 그 귀여운 외모를 가졌달까? 아 귀여웠나요? 네. 귀엽. 그러니까 제가 애벌레를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 초록색 애벌레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더 정이 갔던 것 같아요. 취향이 확실하시네요. 독특하신. 저는 아무래도 코렐라인에서의 코렐라인이 제일 최애 캐릭터인데 왜냐하면 이 캐릭터 극중 나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정도의 나이대에서 그렇게까지 용감하게 심지어 부모가 애를 구해줘야 됐는데 애가 부모를 구해주고 그런 게 정말 대단한 아이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보니까 더 느껴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린 나이인데 약간 기특함에 너무 기특해. 막 쓰다듬어 주고 싶어. 그래서 잘 컸다 이러면서 코렐라인이 너무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코렐라인 속에 나오는 캐릭터가 좋았는데 YB가 저는 뭔가 정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름도 Y본이잖아요. 왜 태어났니잖아요. 이름이. 너무 그냥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주고 싶고 애가 되게 순박한 느낌이라 그 좀 애는 착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뭔가 매력적이라 생각했어요. 약간 너듬인가요? 네. 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찌질한 매력. 근데 코렐라인에서 제일 안타까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YB가요? 네. 아니 뭔가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그러니까 온갖 고생이라고 맞아요.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입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요. 눈만 있는데 걔는 입까지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 친구 중에 닮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실제로 뭔가 안쓰럽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유령 신부 속 캐릭터인데 빅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고 나서 저승에서 조립되잖아요, 사실. 네. 그 이름이 스크랩스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맞아. 원래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스크랩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도 못한 맞아요. 독특한.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지 아,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진짜 너무 좋았을 것 네. 같은 게 저도 그런 이별 때문에 강아지를 못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별이 두려워서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충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털도 있고 털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해골이 강아지가 뼈만 남은 그쵸. 채로. 반갑기는 하나 마음이 더 아픈. 네. 그럴 수도 있을 있겠다. 것 같아요. 이 두 영화는 모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영화였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영화가 애니메이션이라서 더 잘 표현된 장면이 있다면 어느 장면일까요? 저는 두 영화 모두 그 사람의 몸을 가르는 듯한 장면이 나와요. 그 유령 신부에서는 빅터한테 길을 비켜주는 유령이 이렇게 반으로 쫙 갈라지고 맞아요. 코렐라인에서는 그 이웃 할머니들의 서커스 공연에서 이제 몸을 가르고 튀어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만약에 실사 영화였다면
그냥 너무 징그럽기만 했을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나마 좀 징그러움과 잔인함보다는 놀라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 장면이 좋았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음식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코렐라인의 음식이 기억에 남았던 건 한 번쯤 상상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앉아있는데 내 자리로 그러니까 재미나게 뭔가 플레이팅이 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봤어가지고 사실 현실에서 만약에 그 장면을 실제로 구사를 했다면 그 정도로 아름답고 먹고 싶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소스가 부어진다던가 막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 더는 저는 그 유령 신부 제일 처음 장면에 생선 가게에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네. 자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 똑같이 뭔가 이런 살아있는 생물 혹은 죽은 생물을 이렇게 반듯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사실 애니메이션밖에 맞아요, 없다. 맞아요. 네. 저는 애니메이션보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서 이 효과가 엄청 두드러지는 게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장면을 특정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영화 전체적인 그런 기괴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실제로 움직임이 실제 움직임과는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공포 영화에서 기괴함을 주는 효과를 부과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스톱모션의 방식을 차용했기 때문에 더 기괴한 느낌을 주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라서 표현되는 기괴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코렐라인이 만약에 실사 영화로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세계 속은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좀 전환이 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반대로 이런 애니메이션이라서 느낄 수 있었던 영화의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보면 그 저희가 유령 신부 얘기할 때도 이게 사랑이 맞나?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애니메이션도 물론 표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각 등장인물들의 감정이나 그 표정을 표현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하게 뭔가 정서나 감정의 부드러운 느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동작도 이렇게 아무래도 실사 영화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뚝뚝 끊어지는 맞아요.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일반적인 영화였다면 한계점이었을 것 같은데 이 두 영화에서는 한계점보다는 오히려 이 두 영화의 특성을 더 잘 드러내주는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서 딱히 애니메이션이라서 느껴지는 한계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코렐라인을 보면서는 사실 딱히 느끼지 못했는데 유령 신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캐릭터들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뭔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매력이긴 하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차님이랑 비슷한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런 좀 개연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조니 뎁이 연기하는 빅터의 모습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조금 현실에서 이런, 그런 한계점이 있지 않았나. 엄청 색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느낌이 어땠을지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비록 두 영화는 모두 애니메이션이지만 영화의 비하인드와 관련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영화의 비하인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방금 약간 실사 얘기가 나와서 하고 싶은데 코렐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사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코렐라인의 성우 역할을 한 다코타 패닝이 직접 그 코렐라인 역을 연기를 하려고 했으나 촬영 직전에 이제 말하는 고양이를 실사로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사는 좀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몰랐던 비하인드인데요. 저도 근데 앞서 저희가 비하인드를 미리 많이 말하긴 했는데 네. 몇 개만 더 말해보자면 이게 제작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대요. 맞아, 코렐라인이. 맞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치고는 되게 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소품 제작이 2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코렐라인에서 보빈스키 씨로 등장하는 그 술에 늘 취해 계시는 네. 그 맞아요.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피부가 푸른색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왜 그런가 뭐 외계인도 아닌데 왜 이 사람만 이렇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약간 블랙 코미디로 하나로 그 피부가 파란 이유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때문에 생긴 오염지대 청소부로 오랫동안 일해서 그런 거래요. 맞아요. 방사능에 어. 노출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풍자를 또 깨알같이 넣었구나 약간 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품 얘기하셔서 생각난 건데 그 코렐라인에 그 스웨터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머리카락 정도 얇은 그 바늘로 만들었다고 해요. 와. 머리카락 정도요? 네. 영화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어린 시절 느꼈던 영화의 감상과 지금 다시 느낀 감상은 사뭇 다른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장면이 있었나요? 아니면 새롭게 느낄 수 있었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이 유령 신부는 어린 시절 봤을 때 절절하고 애절하고 가슴 아픈 사랑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네. 그 네. 어린 마음에. 네. 근데 성인이 돼서 시청을 하니까 이 빅터의 어정쩡한 태도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빅터와 에밀리의 관계도 아이러니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좀 너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에밀리의 취향도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전 약혼남이 바키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니, 설명해줄 때 네. 젊은 잘생긴 남자라고 맞아요.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사랑의 도피,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하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야반도주도 하고. 근데 또 빅터를 약간 또 사랑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잖아요. 아예 다른 정반대 인물 그러니까요. 느낌인데 그래서 약간 이것도 이상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또 결혼을 결심을 하고 또 죽을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뭔가 이런 그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빅터의 모습에 좀 실망했다. 다시 보니까. 그리고 에밀리의 취향에도 실망을 했다. 취향에도 실망을 네. 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에밀리가 사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약간 빅터와 빅토리아의 사랑을 방해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본 에밀리는 굉장히 순수하고 마음이 여린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에밀리가 너무 마음 쓰이고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 에밀리가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이렇게 된 거라고 본 게 막 마을에서 제일 가는 예쁜 여자였다고 막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 주변에도 약간 순수한 애들이 약간 이상한 남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약간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영화 두 편을 다 최근에 봐가지고 동심으로 본 적은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솔직히 코렐라인은 지금 보거나 옛날에 봤거나 둘 다 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 유령신부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봤으면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차님처럼 좀 절절한 사랑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보니까 왜 저래? 그냥 저게 사랑이 맞아? 살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차이가 났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시면서 떠올랐던 영화 혹은 함께 봤으면 좋겠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할로윈 매치업이니만큼 할로윈과 관련된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 할로윈이 또 그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의 기념일인 죽은 자들의 날이 나오는 코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같은 그 유령들이 나와도 되게 따뜻한 분위기로 맞아요. 나오는 영화라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좀 많은데 네. 그러니까 조금 재밌는 영화들을 좀 추려봤어요. 할로윈이니까 저도 몬스터 호텔, 모모와 다락방 유혹의 몬스터 주식회사까지를 생각을 해봤고 네. 그리고 하나 더는 갑자기 그 와이본 네. 친구의 그 이렇게 꼬매진 입을 생각을 하니까 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그 짱구 극장판 삼바 아세요? 이거 추천해 주시면 너무 동심파괴 아닌가요, 이것도? 아니 근데 그 무섭긴 한데 그래요? 그 삼바에 이러면 너무 스폰가 거기에 철수 엄마의
그 입이 너무 와이번의 입과 닮은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니 이거 두 분은 안 보셨죠? 저는 보셨죠? 저 안 본 것 안 같아요. 봤어요. 저는 이걸 거의 3번을 봤는데 맞아요. 네. 저 정말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이거 아, 진짜요? 중학교 때인가? 네, 근데 너무 충격받아서 근데 이것도 약간 코렐라인 결이니까 아, 네. 물론 어린 친구들은 좀 다음에 시청을 하고 그러니까 어른분들은 어른은, 네, 맞아. 시청하면 너무 궁금해졌어요. 한번 보세요. 네, 봐야겠는데요. 무서울 거예요. 네. 새벽에 아, 보면. 아, 진짜요? 네. 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데 뭔가 할로윈에 집중하진 않았고 이 유령 신부를 보면서 초반에 그 정략 결혼과 뭔가 돈은 많은데 신부는 없는 남자 그리고 돈은 없는데 신부는 있는 여자 이런 거 보면서 딱 떠올랐던 게 오만과 편견이거든요. 그것도 약간 좀 신분 격차가 나고 맞아요. 좀 집안 격차가 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되게 사랑 이야기라서 재밌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짱구랑 비슷한 결인데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우주 표류기라고 있는데 그 코렐라인이랑 비슷한 결이라서 여기 보면은 그 외계인 중에 하나가 환상을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구가 부모님이랑 오붓하게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깨면서 다 외계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외계인이 너무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 안 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 오버랩 돼가지고 이거를 좀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작품도 약간 동심 파괴 결인가 보네요. 저 진짜 이거 보고 껐어요. 진짜요? TV에서 하는데 이걸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껐습니다. 이렇게 할로윈 매치업 2부에서는 영화 바깥으로 나와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해보고 직접 두 영화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할로윈 매치업 2부를 마무리하며 각 패널분들과 함께 영화의 별점을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분씩 두 영화 중 더 마음에 드셨던 작품을 말해주시고 별점을 매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은 10점이 만점인데요. 영화가 10점 만점에 5점 이하라면 펀치를 주시면 되고요.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이라면 영화에 흠뻑 취하셨다는 의미로 드렁크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분씩 영화의 별점과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저부터 말하자면 두 영화 중에서는 저는 코렐라인이 더 좋았고요. 별점은 드렁크인데 7점입니다. 한 줄 평은 수작이지만 상영 등급이 5개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의 동심을 맞아요. 그렇게 빨리 깨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전체 관람가인 건 살짝 아쉬웠다. 네. 맞습니다. 저는 코렐라인이랑 유령 신부 중에서 유령 신부가 더 좋았고 저는 6점 드렁크입니다. 한 줄 평은 저승을 표현하는 가장 귀여운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캐릭터들이 너무 제 눈에는 귀여워가지고 사랑 영화지만 다 크고 보니까 저는 사랑은 잘 느껴지진 않았고 그냥 이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네,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그럼 뭔가 코코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거 디즈니 네, 픽사 영화거든요. 꼭 보겠습니다. 저는 코렐라인 영화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코렐라인 드렁크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자아와 현실을 찾아가는 중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코렐라인이 더 좋았고요. 저도 별점이 8점으로 드렁크입니다. 제 한 줄 평은 환상이란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함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화의 내부부터 외부 한 줄 평까지 완벽한 매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부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코렐라인의 사운드 트랙 음악과 함께 여운을 느끼며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월이 지나며 영화의 감상이 변화했던 경험이 있나요? 영화 코렐라인이나 유령신부처럼 어린 시절 스크린 속 공포와 환상에 매료되어 마냥 무섭게만 느껴졌던 영화가 어른이 되어 보니 사뭇 슬프게 느껴지는 경험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 영화가 전하는 새로운 교훈을 발견할 때면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와닿는 것도 같아요. 한층 성장한 내면의 감정과 경험의 깊이를 이렇게나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시간이 흘러가며 영화 속 새로운 인물의 삶을 목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공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토록 영화가 매혹적인 이유도 거울과 같은 영화 속에서 서로를 그리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화를 통해 삶의 경험과 공감을 함께 나눌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이번 방송 할로윈 매치업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레나, 패널의 아차, 지안 베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